절대왕정이란 16에서 18세기에는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유럽에서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가 등장해서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한 형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집권적인 통일국가라고 함은 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를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요 나라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에스파냐 펠리페 2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절대 왕정의 군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대단한 것처럼 거창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게 그 동아시아의 황제나 우리나라의 왕, 이들이 누렸던 권력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유럽 애들의 왕의 권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절대적인 기본 구조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은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이 사료 한번 볼게요. 신은 국왕을 그의 사자로 만들어 국왕을 통해 백성을 지배한다.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정의 그 자체에 복종하는 것처럼 국왕에게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질서도 세워지지 않으며 제대로 끝맺음이 되는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모든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바로 관료제 집단과 상비군 집단인데요. 관료제는요, 그 왕이 임명하는 관리들, 상비군은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군대들이에요. 이 둘의 특징은, 공통된 특징은 모두 다 국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 바친다는 거고요. 국왕은 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챙겨줌으로써 이제 국왕의 충성스러운 정치적 세력을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상주의 정책인데요. 요 세 개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이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중상주의 정책은요, 수출은 오케이. 그 다음에 관세를 드럽게 높여가지고, 드럽게 세게 높여서 수입은 억제한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보호무역처럼 나라 안에 돈을 늘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돈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우리나라 안에 돈을 묶어두고 이 돈을 기반으로 해요. 국왕이 관료제 집단과 상비군들에게 임금도 주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자, 콜베르, 루이 14세,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에 재무장관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공업을, 심지어 사치품 공업도 다시 살리거나 새로 세워야 합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보호무역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국가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산품의 해상 운송을 프랑스가 다시 맡고 식민지를 발전시켜 무역에서 프랑스에 종속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요, 이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은 완성품을 수입을 금지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공장을 만들어서 이 쫙 나온 물건을 수출해가지고 돈을 촥촥촥촥 벌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 물건 수입을 안 하면서 우리 것만 팔아먹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재료를 과연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팔까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해외 팽창을 통해서 식민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어내면은 어떠한 효과가 벌어지느냐? 우리가 원료를 값싸게 식민지에서 들어오면 돼요. 그 다음에 완성품을 수출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안 팔려요. 그러면은 나의 식민지에 밀어내기 해서 팔아버리면 됩니다. 어쨌든 본국은 돈이 모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바로 이 절대 왕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토를 보시면은
음. 절대군주가 있어요. 이 절대군주를 지지하는 사상적인 틀이 왕권 신수설인 거예요. 이게 사상적인 배경이죠. 자, 그 다음에 관료제와 상비군, 이게 이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형성해 줍니다. 자, 그럼 절대군주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틀이 바로 이 중상주의 정책인 거예요. 중상주의가 바로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싹 맞아야지 이 절대왕정이 잘 유지되고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돌아가게끔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민계층이 성장해가지고요. 절대군주가 시민계층을 보호해주니까 이들이 또 왕에게 절대 충성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봉건 귀족들의 세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봉건 귀족들이 칼 들고 다니던 애들이 기사계층이라 부르던. 근데 이젠 총 들고 다니니까 얘네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비군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떨어지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이 절대 왕정 체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왕정 체제로 이렇게 시민계층이 성장하고 봉건 귀족의 군사적 역할이 축소되고 이러한 영향들까지 미쳤다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틀을 알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각국의 절대 왕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볼 건데요. 서유럽의 절대 왕정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을 좀 구분해 볼 거예요. 근데 서유럽의 절대 왕정은 국왕에게 절대 충성, 무조건 국왕 중심. 근데 동유럽의 절대 왕정은 약간 국왕은 국민을 서포트하는 입장.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유럽부터 볼게요. 굳이 분류할 때 제일 최초의 절대 왕정 군주다라고 분류하는 거는 교과서상에서는 이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입니다. 이 절대 왕정 군주들 한번 다 보셔야 되는데, 펠리페 2세는 에스파냐가 이 아메리카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 대서양 무역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이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돈을 이용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해 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바다를 장악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후, 신항로 개척 이후부터는 바다를 장악한 국가가 전 세계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최초로 바다를 장악한 거는요, 신항로 개척이 열린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린 이후 바다를 장악한 건 에스파냐였고요. 에스파냐가 좀 주춤하고 물러나니까 바다를 장악한 거는 네덜란드였어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를 끌어내리고 150년, 200년 가까이 바다를 장악한 게 영국이었고요. 영국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완전히 초토화되고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파냐, 바다 장악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중해 해상에서 여전히 지중해 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 이슬람 세력과 레판토 해전을 치르는데요. 이때 이끌었던 함대를 무적 함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에스파냐 축구 대표팀, 스페인 축구 대표팀을 무적 함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을 하게 되죠. 참고로 에스파냐가 영어식으로 읽으면 스페인입니다. 그 차이를 좀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용어가 다르니까 다른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나라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에스파냐가 이 무적 함대를 이끌고 바다를 완전히 장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에스파냐의 절대 왕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먼저 무적 함대가 영국에게 패배합니다. 왜냐면 다음에 등장하게 될 인물인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펠리페 2세가 청혼을 합니다. 근데 청혼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을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요. 펠리페 2세가 여왕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영국은 자기께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는데 여왕님께서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이러면서 대차게 까버립니다. 진짜 그런 말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무적 함대를 끌고 영국에 쳐들어갔는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께서는 영국 해군력으로만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적 드레이크를 끌어들여서 그냥 처참하게 무적 함대를 박살을 내버리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중 하나는요. 에스파냐는 가톨릭 국가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늘날 네덜란드가 에스파냐 땅이었는데 얘네들은 칼뱅파 신교도인 고이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 가톨릭을 믿어라라고 강요하니까 여기 네덜란드가 반발해가지고 독립전쟁 이렇게 독립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훅 가요. 그리고 세 번째, 아메리카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거를 재투자를 얘네가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산업 발전이 안 되니까 에스파냐의 절대왕정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에스파냐가 대항해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장악을 그리 오래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왕정을 이끌어가는 절대군주로 나오는 사람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뭐 이 양반도 마찬가지 잘 알아두셔야 돼요. 뭐 무적함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해적 드레이크 데리고 와가지고 무적함대 깨버리시고 해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무적함대를 깨버리고 드레이크를 데리고 와서 무적함대 깨고 이게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의 모티브로 삼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해적 집단하고 영국군하고 막 서로 막 쫓고 게 보이는데 그게 저거를 그 드레이크의 해적과 영국 해군이 같이 섞여서 이 무적함대를 격파하고요. 그 안에서도 약간 알력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영화하면서 좀 개그 캐릭터로 좀 삼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엘리자베스 1세의 무적함대를 깨부러셨다. 이거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국내에서 모직물 공학과 같은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영국도 인도를 진출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요. 사실 동인도 회사는요, 뭐 프랑스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인도에 진출해가지고 인도를 장악하고 인도와의 교역을 하는 성공했던 동인도 회사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밖에 없어요. 왜냐, 프랑스, 인도에서 쫓겨나거든.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1800년대 가서는 아예 인도 제국을 세우고 영국의 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이때 세웠다라는 거 하나 봐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에는 그래서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대가 열렸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이 발전하면은 똑같이 뒤따라오는 프랑스가 있죠. 프랑스의 앙리 사세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종교 갈등을 좀 메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칼뱅파 신교도인 위그노들한테 어쨌든 간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낭트 칙령이라는 거를 발표를 해서 이 프랑스가 앙리 사세 이전에 칼뱅의 종교개혁 이후로 엄청난 그 종교전쟁에 휩쓸리게 되고 막 성은 바르톨로메오의 대학살 같은 경우에는 막 3,000명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톨릭과 그 칼뱅파 신교도 위그노 사이의 이 대립을 수습하는 칙령으로 낭특 칙령을 발표합니다. 사실 중요한 칙령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프랑스의 그 혼란을 수습하고 나서 절대왕정의 틀을 마련을 합니다. 자, 그거를 이어받은 게 바로 루이 14세예요. 자, 루이 14세.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절대왕정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철저한 왕권 신수설 신봉자고요.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콜베르. 우리 중상주의 정책의 그 사료에 등장했던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재무장관으로 등용해가지고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나라를 발전시켜요. 자, 그럼 자신의 권위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 자랑질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뭐 중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바로 베르사유죠. 저도 파리 가서 아예 베르사유 날 잡고 아예 갔는데요. 여기 날 잡고 가야 돼요. 볼 거 많아요. 어, 지금도 프랑스에서는요, 관광객들 다 내쫓고 아예 폐쇄한 다음에 안 여는 때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빈을 맞이할 때면은 여기서 맞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루이 14세가 자랑질하려고 만들었던 게 베르사유지만 이 이후에 루이 14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베르사유를 방문하게 되고 이 베르사유를 본따서 궁전도 만들고 수많은 국제조약이 베르사유에서 체결되는 그러한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프랑스는 루이 14세 말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 쇠퇴의 길을 걸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저희 할아버지가 체결했던 낭트 칙령 폐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칼빈파 신교도들이 프랑스에서 다 빠져나가 네덜란드로 가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발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낭트 칙령 폐기하면서 이 위군호들이 프랑스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 이주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이들의 세력까지 힘입어가지고요, 전 세계의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 큰 밑거름이 또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루이 14세 때는요, 큰 전쟁만 해도 3번을 뽑을 정도로 전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난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이 루이 14세 때는 전성기를 달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손자인 루이 16세 때 가서는 결국에는 프랑스를 혁명의 소용돌이로 집어넣게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좀 볼 건데, 동유럽은 여기는 일단 시민계급 성장이 좀 미약하고요. 여전히 그 농노제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계몽 전제군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다음에 보게 될 계몽사상이 있습니다. 계몽사상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이성으로 기존에 있던 미신이나 악습을 타파하자가 계몽사상이거든요. 이거에 영향을 받은 계몽 전제군주들로부터 시작한 위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이 우리나라의 낡은 구습들을 없애버리자라는 게 이들의 주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지금도. 근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프로이센부터 보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이 사람이 좀 각종 시험 문제 등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지도에 칠해져 있는 여기를 슐레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철광석 산지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여기를 뺏어와요. 자, 근데 이게 왜 뺐느냐? 오스트리아에 여왕이 등장해요. 근데 게르만족의 전통법에는 여성이 왕위 계승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여기 공격해서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광석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철광석은 무기 만들 수 있고요, 기계 만들 수 있고, 농기구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뺏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1920년대에도 막 그 철광석 산지 갔다가 막 쟁탈전 벌어지고 뭐 난리 납니다. 자, 근데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이런 슬로건을 내걸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은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사료 한번 볼게요. 군주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정의를 실현하는 거다. 군주가 지배하는 인민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의이므로 군주는 자신의 그 어떤 이익보다 정의에 최우선 둬야 한다. 적나라한 사리사욕과 세력 확장의 추구, 야심 추구와 폭정을 권장하는 마키아벨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발전하던 그 당시에 피렌체에서 강력한 군주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보죠. 군주는 결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인민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 국가 제1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종교 분야에서도 관용 정책 실시하고요. 농민들 보호하고 교육 보급하고 법제도 정비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본받고 싶어서 사람이 프랑스의 루이 14세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상수시 궁전이란 거를 만들어서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에 못지않은 그런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살고 싶어 했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프리드리 2세,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는데 이 프로이센이 근거지가 어디냐면 여기 베를린 근처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네가 중심이 되어서 독일을 통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독일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네가 오스트리아 공격해서 슐레지엔을 차지하죠.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여왕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이 사람 아빠인 칼 6세가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게르만족의 법에는 게르만족의 법에는 여성은 왕위 기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전통적인 법이거든요. 그거를 무시하는 국사조칙이란 걸 발표를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자기 딸이 왕위 기성할 수 있게끔 밑바탕 다 깔아줍니다. 근데 같은 게르만족 국가인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그거 무시해버리고 그냥 슐레지엔 공격에서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스트리아 왕위 기승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슐레지엔 찾으려고 뭐 다시 전쟁한 게 7년 전쟁이고, 근데 이 7년 전쟁은 국제 전쟁입니다. 이거는 유럽 대륙에서도 싸우고요. 인도, 아메리카에서도 영국, 프랑스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신이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신이 왕이 됐거든요. 근데 자신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10명 넘게 낳아요. 대단하신 여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 교과서에는 크게 등장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오스트리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비엔나 가면은 그 비엔나의 그 궁전 바로 앞에 마리아 테레지아 동상이 굉장히 크게 세워져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사람 국가재정이나 행정개혁도 단행하고 국내 산업도 육성하고 교육제도도 개선했다, 뭐 이런 특징들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아들이었던 요제프 2세 같은 경우는 계몽전제군주를 자처하면서 내정개혁을 시도합니다만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각종 시험 문제에서는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오스트리아와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뭐 오스트리아 역사를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러시아 한번 볼게요. 러시아의 퓨트르 대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유럽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서유럽에 선진 문물이나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무엇을 표시하고 있냐면요. 이 그림의 오른쪽 위에 배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퓨트르 대제가 왕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10대 후반에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네덜란드 조선소에서 1년 정도 일합니다. 그러니까 왜 낙후된 러시아가 왜 문제가 있지라는 거를 원인 진단하기 스스로 가가지고 일한 거예요. 자, 그래 원인 진단 했죠. 근데 물론 퓨트르 대제는 러시아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귀국해서 반란 진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와서 한 게 뭐냐면은 이 서유럽에 문화 도입하는 게 이 그림에 보여주는데 남자들 수염 다 잘라버리게 시켜요. 면도 쫙 하라고. 그런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코르셋 입혀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여성들한테는 코르셋을 입힘으로써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낙후된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그런 구닥다리 제도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다 유럽식으로 바꿔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게 퓨트르 대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은 모스크바를 떠나서 자신의 이름을 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요. 그게 발트해 연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고요.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만든 다음에 수도로 삼아서 러시아의 300년 수도로서 자리매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사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요, 모스크바 가시면 안 되고 여기 가셔야 돼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발트에 진출하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뭐 북방 전쟁에서 이기고 해가지고요, 뭐 핀란드 이런 쪽으로까지 영토 확장해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청나라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죠. 이때가 청나라에는 강희제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나라의 강희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인조, 효종 요들 이 사람들 통치할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에서 한 명 더 볼 사람, 예카테리나 2세라는 여성. 자기 남편 몰아내고 자기가 여자 황제 됩니다. 스스로 계몽 전제군주라는 걸 자처를 하면서 내정 개혁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의미 있는 건 폴란드 분할 점령하는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랑 같이 해가지고요. 당시에 지들끼리 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던 폴란드를요, 나금야금 땅 따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땅 따먹게 해가지고 이 폴란드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죠. 이때가 1790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동유럽의 절대왕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왕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제 유럽은 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권력의 중심이 국왕이 아니라 시민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